죽은 줄 알았던 제 전처가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여자 옆에 있던 쌍둥이가 제 아이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5년 전 저는 그 여자가 저를 배신하고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고 원망했고 죽었다는 소식까지 믿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알았습니다. 저를 버린 여자가 아니라 저를 살리기 위해 사라진 여자였다는 걸요. 그날도 저는 늘 그랬듯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늘 제 이름 앞에 성공한 회장이라는 말이 붙었고 사람들은 제가 가진 돈과 권력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장 골목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텅 빈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비린내 나는 바닥, 손님들 흥정하는 소리, 얼음 위에 놓인 생선들. 저 같은 사람이 설 곳은 아닌 곳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그날따라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고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곳에 잠깐 숨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들렸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평생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번의 심장을 움켜쥐는 목소리. 고등어 2마리 더 담아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생선을 손질하던 여자. 죽었다고 들었던 제 전처 서지안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 안쪽을 맨손으로 쥐어뜯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5년을 버텼던 사람이 살아서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제 옆에서 똑같이 생긴 아이 둘이 그녀의 앞치마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아주 어린 하지만 너무도 선명한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숨이 더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니어야만 했다. 지안도 절 봤습니다. 그녀는 칼을 놓쳤고 생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은 얼굴. 죽은 사람을 본 사람처럼 창백한 표정. 하지만 죽은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어쩌면 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년 동안 진실도 모르고 껍데기처럼 산 제가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지안아. 그 이름을 다시 부른 게 5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안은 제게 달려오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뒤로 감추며 아주 낮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절 보면 안 됐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살아있었다는 기쁨보다 왜 내게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를 공포가 더 컸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제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젓더니 아이들 손을 붙잡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잠깐만. 설명 좀 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누가 있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저는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울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다던 전처가 살아있었다. 그것도 쌍둥이와 함께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이 세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었지만 저를 진짜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이었습니다. 너무도 낯설지 않은 눈. 제가 어릴 때 거울에서 보던 그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서지안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종 신고, 병원 기록, 사망 추정 서류, 당시 언론 기사, 법무팀 내부 보고서까지 전부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서류 더미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아는 공식적으로 사망 확정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실종 후 지방에서 사고를 당한 여성과 신원이 혼선됐고 그걸 누군가가 고의로 정리하지 않은 채 흘려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미 이혼 충격과 회사 분쟁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전 부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을 때 저는 확인조차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대체 뭘 믿고 살았던 거지? 더 기괴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안이 이혼 직전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정황, 낯선 남자와 만난다는 익명 제보, 그리고 저를 배신했다는 증거들. 그때는 너무 많아서 의심하지도 않았던 자료들이 다시 보니 하나같이 지나치게 완벽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안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짜맞춘 것처럼.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속은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회장차도 수행비서도 없이 평범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멀리서 지안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얼음을 갈고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에게 웃어 보이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장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고단한 엄마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모습이 제겐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5년이 저렇게 구체적인 삶으로 존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 한 명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집 아줌마 참 독해요. 남편도 없이 애둘 데리고 여기까지 버틴 사람이라니까. 남편도 없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게 쪽만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저를 못 본 척했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왔다는 걸. 그리고 잠시 후 쌍둥이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지안이 놀라 달려갔고 저도 본능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제 쪽을 올려다보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제 어릴 적 사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아 돌아온 전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죄와 가장 큰 진실이 한꺼번에 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시장이 끝난 뒤 지안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 발길이 끊긴 골목 끝, 젖은 스티로폼 상자들이 쌓인 뒤편에서 그녀는 겨우 멈춰 섰습니다. 쌍둥이는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잠시 맡겨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도망가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도망간 건 당신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5년 전 끝까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따지기만 했지, 내가 정말 그랬을 리 없다고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있었어? 그걸 지금 물어요? 그럼 뭘 물어야 하는데? 왜 날 못 믿었는지부터 물어야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들어왔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 아이야? 그 질문이 제일 비겁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그걸 알아도 당신 인생은 편해지지 않아요. 내 아이들이지?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흔들림 하나로 저는 이미 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냥 가요. 당신은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위험하니까요. 누가? 당신 집안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당신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해. 말하면 또 누군가 다쳐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지안이 처음으로 겁먹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놓아요. 누가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잠깐 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대체 지난 5년 동안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헤어지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해줘. 내가 날 사랑한 적은 있었어? 지아는 등을 돌린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저는 결국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이들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먼저 지안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어야 했는데 저는 또다시 증거부터 찾으려 했습니다. 어쩌면 회장이라는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보다 서류, 사랑보다 확인. 하지만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그 모든 변명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두 아이는 정말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첫 울음, 첫 걸음, 첫 열, 첫 유치원, 아픈 밤, 무서운 꿈.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없었습니다. 회장 취임식에는 있었고, 투자자 모임에는 있었고, 해외 공장 준공식에는 있었는데, 제 아이들 삶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사람 구실은 한 걸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나 있을까? 그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안에게 결과지를 들이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늦었다고,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뒤집힌 대야와 흩어진 생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골목 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아나. 제가 달려가 그녀를 안았을 때 그녀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쳤다고 상인들이 소리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순식간에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아직도 이 여자를 노리고 있다고. 구급차 안에서 지아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절 보자마자 아주 힘겹게 말했습니다. 봐요. 내가 뭘 했어요. 당신이 오면 다 들켜요. 저는 그녀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하지만 이제 안 놓아. 절대 안 놓아.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만은 지켜줘요. 그 순간 저는 더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늦게 아버지가 된 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병실에서 지안이 눈을 뜬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채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이제 어디 가든 따라갈 거야. 그 말 5년 전에 했어야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런데 이제라도 알아야 해. 왜 떠났는지. 한참 침묵하던 지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회사 자금 유출 사건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던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제 동생 민석이 법무팀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끌어내리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횡령 누명, 약물 사고, 언론 조작, 그리고 필요하면 없애는 것까지. 지아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가 회사 창고 쪽에서 본 장면은 모든 걸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석은 이미 제 측근 한 명을 매수했고 제게 뒤집어 씌울 서류까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민석 씨가 절 찾아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도 그 사람이 먼저 알았어요. 뭐? 병원 기록까지 뒤졌더라고요. 미친.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형님이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조용히 사라지라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분노 때문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지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나쁜 여자가 되기로 했다고요. 누군가와 만나는 것처럼 조작된 장면을 일부러 허용하고 회사 돈을 건드린 것처럼 오해받고 결국 제가 먼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야 제가 그녀에게 매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면 당신은 절대 날 안 보내줄 테니까.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정말 사랑한 사람 앞에서 너무 늦게 진실을 들은 남자처럼 무너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죽을까봐. 그럼 난 5년 동안 뭘 믿고 산 거야? 사람만 있길 바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외부 감사팀을 붙였습니다. 법무법인도 바꿨고 5년 전 사건 관련 인물들을 전부 다시 조사했습니다. 회사 내부 서버 복구, 삭제된 메일 추적, 통화 내역 확보, 해외 계좌 흐름까지 전부 뒤졌습니다. 며칠 만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민석은 실제로 제 측근 임원을 매수했고 지안을 타깃으로 가짜 증거를 꾸몄습니다. 심지어 지방사고 여성의 신원 혼선이 생겼을 때 그걸 일부러 정정하지 않도록 손쓴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만든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전부는 아니어도 적어도 지안을 집안에서 몰아내려는 흐름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 며느리가 회장과 체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체면. 그 지독한 두 글자 때문에 제 가족이 박살난 겁니다. 하지만 회사와 법정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쌍둥이는 처음엔 절 경계했습니다. 당연했죠. 갑자기 나타난 낯선 아저씨가 자기들 삶을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장 일을 도왔습니다. 새벽에 얼음 나르고 스티로폼 상자 정리하고 비린내 나는 물 청소도 했습니다. 처음엔 손도 제대로 못 대서 시장 아줌마들한테 비웃음까지 샀죠. 회장님 손이 곱네, 고봐.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들 앞에선 비싼 장난감보다 매일 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제게 묻더군요. 아저씨, 왜 맨날 와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 그럼 우리도? 그 말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속으로 생각했다. 회장 자리는 평생 지켜왔는데 아버지 자리 하나 얻는 건 이렇게 어렵구나. 지아는 그런 저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저를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온기 하나로도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얻었습니다. 민석은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전처가 회장가 복귀를 노린다. 숨겨진 혼외자 논란. 재벌가 추문.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고 시장에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군거림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더는 못 버티겠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또 떠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 돼. 이번엔 나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이에요. 도망가지 마. 이번엔 내가 막을게. 당신이 막을 수 있었으면 5년 전에 막았겠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맞아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신제품 발표 자리였지만 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저는 원고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5년 전 저는 제 아내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지키려 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알려진 쌍둥이는 제 아이들이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란 책임은 모두 제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저입니다. 모든 비난은 제게 해주십시오. 저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몸을 굽혔습니다. 그날 회장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제겐 그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지안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지안은 시장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울었다고요. 법정에서 모든 게 끝난 날 저는 이상하게도 승리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의 죄는 대부분 입증됐습니다. 협박, 증거 조작, 배임, 허위 문서 작성. 그런데 마지막 증거가 공개되면서 법정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녹취 파일 속에는 민석뿐 아니라 어머니 목소리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정리해야 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제 가족을 무너뜨린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뒤 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였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늘 체면을 위해 사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처음 지안을 다시 봤던 그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비린내가 났고 얼음은 녹아 흘렀고 사람들은 바쁘게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이제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안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요. 저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체면도 없이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안아. 그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번엔 회장이 아니라 아이들 아버지로 내 남편으로 살고 싶어.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판결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이렇게 늦게 와버렸으니까요. 지안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겠죠. 5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은 믿어볼게요. 정말 마지막으로. 그 말이 끝나자 시장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린내 섞인 바람이었지만 제겐 그 어떤 향수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장 귀한 건 회사도 돈도 회장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잡을 수 있게 된 가족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겠다고.